2세기 말, 동안 말기의 중국은 말 그대로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황실은 무력했고 지방에서는 전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수많은 군웅이 각지에서 일어나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부패한 왕조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의 거대한 세력이 점차 형성되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삼국의 정리 시대가 시작되었다. 위, 총, 수. 그 중에서도 조조가 이끄는 조이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는 천하를 통일하고 혼란스러운 제국을 다시 세우려는 야망으로 불타올랐다. 조조는 시대가 낳은 영웅이자 동시에 간웅겐슌이라 불린 인물로 탁월한 정치력과 군사적 재능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과 함께 남긴 것은 단지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까지 뒤흔든 한순간의 결정이었다. 그 반대편에는 조조의 책사이자 부하였던 사마이가 있었다. 조조가 불처럼 타오르는 인물이라면 사마이는 깊고 고요한 강물 같았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인내심 강한 인물이었다. 조조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그는 끝내 살아남았고 조조, 조비, 조의 3대에 걸쳐 권력을 쌓아 올리며 마침내 사마 가문이 천하를 손에 넣는 기반을 마련했다. 훗날 서진리의 탄생은 바로 그 인내의 결실이었다. 그렇다면 조조가 일생을 걸쳐 세운 위나라가 왜 결국 사마이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뛰어난 군주가 저지른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판단 실수였을까? 아니면 역사의 냉혹한 필연이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조조의 전성기로 돌아가야 한다. 북방을 제패한 그는 원소, 여포 등 강적들을 잇따라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졌다. 게다가 조씨 가문은 인재의 보고였다. 조조에게는 무려 25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중 조비, 조식, 조숭 등은 문무를 겸비한 걸출한 인물들이었다. 사람들은 호랑이 아비 밑에 범자식 난다며 조조의 아들들이 반드시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조위는 후계자들이 하나둘 요절하면서 급속히 쇠퇴했다. 조비는 39세, 조식은 41세 세상을 떠났다. 다른 아들들 또한 대부분 30을 넘기지 못했다. 반면 사마이는 72세까지 장수했으며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 역시 장수하며 능력을 이어받았다. 결국 세월은 조씨 가문을 갉아먹고 사마씨 가문에게 시간을 선물했다. 조조의 전성기에서 사마이의 권력 장악까지의 여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 천재와 야망, 그리고 운명의 장난이 뒤엉킨 서사였다. 특히 조조가 끝내 사마이를 제거하지 않은 결정은 훗날 치명적인 실수로 평가받으며 조이의 몰락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조조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역사가 이미 정해둔 흐름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그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 조조와 사마의 두 천자가 남긴 천하의 교체라는 거대한 비극의 이면으로 조조의 인생은 찬란한 승리와 과감하고 때로는 잔혹한 결단으로 점철된 드라마였다. 그는 젊은 시절 효렴 셜린이라는 작은 관직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드러냈다. 동안 왕조가 쇠퇴하고 황건적의 난이 터진 184년 조조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며 공을 세웠고 이를 계기로 자신만의 세력을 일으켰다. 그의 군사적 재능이 절정에 달한 순간은 200년 관도대전이었다. 병력에서 크게 열세였음에도 조조는 원소를 꺾으며 적은 병력으로 강적을 제압한 천재 전략가로 자리매김했다. 그 승리 이후 조조는 화북의 패자로 군림하며 황하에서 중원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하지만 조조와 조씨 가문이 쌓아올린 영광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다. 바로 단명 나이였다. 조조 자신은 66세까지 살며 당대 기준으로는 장수한 편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 장남 조항은 젊은 나이에 전사했고 차남 조비는 병으로 39세에 요절했다. 시인이자 학자였던 조식은 41세에 세상을 떠났다. 다른 아들들인 조숭, 조휴, 조진 등도 대부분 30, 40세를 넘기지 못했다. 전란과 질병 그리고 정치적 중압감이 가문 전체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조조가 평생 쌓아올린 제국은 정작 이를 물려받은 세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공고히 다질 기회를 잃었다. 이 단명은 단순히 유전적 불운이 아니라 시대의 잔혹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였다.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불안, 권력의 무게가 후계자들의 생명을 짧게 만들었다. 조비는 제위에 오른 뒤에도 제갈량의 북벌에 시달리며 병세가 악화되었고 손자 조예 역시 유능한
군주였지만 35세에 요절했다. 반면 조조가 그토록 경계했던 사마이는 무려 72세까지 장수하며 세월의 힘을 등에 업었다. 이 시간의 격차야말로 두 가문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 요인이었다. 조조의 꿈은 천하통일이었다. 하지만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선 단지 그의 재능뿐 아니라 이를 이어받을 후손들의 안정과 지속이 필요했다. 조씨 가문은 재능은 넘쳤으나 세월을 이겨낼 힘이 부족했다. 반면 사마씨 가문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세월을 견디며 기회를 기다렸다. 이 차이가 결국 조조의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졌다. 바로 사마이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훗날 조씨 가문을 무너뜨리고 사마씨의 부흥을 가능하게 한 역사의 분기점이었다. 조조가 불처럼 타올라 세상을 집어삼키려 한 인물이라면 사마이는 깊은 강물처럼 조용히 흐르며 때를 기다린 자였다. 그는 단지 뛰어난 책사에 그치지 않고 인내와 장수를 무기로 삼은 시간의 승자였다. 삼국지에서 사마이는 냉정한 관찰자이자 마지막 승리자였다. 그가 어떻게 수많은 천재들 사이에서 끝내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가? 그 답은 그의 출신, 성격, 그리고 세상을 관통한 생존 전략에 숨어 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보여준 침묵의 권력수를 통해 진정한 승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다. 젊은 시절부터 사마이는 총명하고 통찰력 있는 인물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매력은 그 지성 뒤에 숨은 깊은 속내와 불가해한 신비로움에 있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는 결코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고 늘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세상을 대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조조가 사마이를 관직으로 부르자 그는 병을 핑계로 거절했다고 한다. 실제로 병든 척하며 스스로를 숨겼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사마이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조조가 강제로 그를 불러들이기 전까지 그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조조의 명령으로 마침내 조이의 몸을 담게 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의심 많은 군주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사마이의 진가는 조이의 책사이자 장수로 활약할 때 가장 빛났다. 그는 제갈량의 북벌에 맞서 위나라를 지켜낸 중심인물이었다. 수차례 이어진 대결 속에서도 사마이는 무모한 전투를 피하고 철저한 방어로 일관했다. 231년의 애정 전투 가이팅가 대표적이다. 제갈량이 여러 차례 유인전을 펼쳤지만 사마이는 단 한 번도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제갈량이 그를 겁쟁이라 조롱했지만 사마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길 때까지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 그 인내의 전략이 결국 조이를 지탱하게 했고 그의 입지는 점점 견고해졌다. 하지만 사마이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지략이 아니라 놀라운 장수였다. 삼국시대의 평균 수명이 30, 40세에 불과했던 시대에 그는 72세까지 살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절제된 생활을 유지했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며 언제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그의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 또한 장수하며 아버지의 기반을 이어받아 마침내 서진건국의 길을 열었다. 사마 가문의 번영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인내의 산물이었다. 조씨 가문이 갖지 못했던 바로 그 힘이었다. 조이를 위협한 사마이의 진정한 무기는 그가 숨긴 야망이었다. 삼국지에는 조조가 그를 두고 나앙골란가의 상을 가졌다고 평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를 볼 수 있는 늑대의 상교하라고 집요한 야심가의 상징이었다. 조조는 그 위험을 감지했지만 사마이는 끝내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얼굴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조비와 조의 시대까지 살아남았다. 사마이의 야망은 단숨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것은 세월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 불씨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조조와 조비가 건재한 한 반역은 곧 죽음이라. 그래서 그는 조용히 기다렸다. 세월이 흘러 조비와 조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젊은 황제 조방이 즉위하자 사마이는 이미 황실을 압도하는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49년 고평릉 사건. 노년의 사마이는 오랜 세월 감춰온 칼을 꺼내 들었다. 조상 일파를 일거에 숙청하며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그것은 단 한 번의 반란이 아니라 수십 년 인내 끝에 완성된 승부였다. 사마이는 천하를 정복하지 않았지만 시간을 정복한 인물이었다. 사마이는 단순한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해 번영한
명문 가문의 상징이었다. 조씨 일가는 후계자들의 요절로 점차 쇠퇴해갔지만 사마씨 가문은 끊임없는 계승과 탄탄한 기반을 통해 점점 더 강력해졌다. 탁월한 지략, 긴 수명, 그리고 야심을 숨긴 인내심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결국 사마이는 조위의 운명을 쥔 인물이 되었고 조조가 꿈꾸던 천하통일의 이상을 자신만의 왕조를 세우는 발판으로 바꾸었다. 조조와 사마이의 관계는 삼국시대 역사 속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단순한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넘어 다의적이고 치열한 심리전이 얽힌 두 천재의 대결이었다. 의심과 견제, 신뢰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들의 관계는 조위의 흥망을 결정지은 역사적 축이었다. 사마이가 처음 조조의 휘하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그는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다. 억지로 벼슬길에 나선 그는 문학연이라는 책과 자문을 다루는 작은 관직에 머물렀다. 그러나 조조는 곧 그의 남다른 통찰력과 정세 분석을 통해 비범한 재능을 간파했다. 어느 날 형주에서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문제로 논의하던 중 사마이는 적의 내부 갈등을 이용해 싸움 없이 제압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을 제시했다. 조조는 크게 감탄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저 자는 재능이 크지만 속을 알 수 없다. 조조의 불신은 세 마리 말의 꿈으로 불리는 일화로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조조는 꿈에서 세 마리의 말이 한 구유의 먹이를 함께 먹는 모습을 보았다. 구유가 자신의 성씨 조서와 발음이 같다는 점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사마 가문을 떠올리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서량의 장수 마초를 의심했으나 곧 사마이야말로 진짜 경계해야 할 인물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사마이를 불러 즉석에서 복잡한 전술 문제를 물었다. 사마이는 침착하게 논리를 전개하며 답했지만 오히려 그 태연함이 조조의 경계를 더 자극했다. 그때부터 조조는 사마이를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측근들에게까지 그의 동향을 보고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끝내 사마이를 죄인으로 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술자리에서 그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중덜, 혹시 나를 배신할 생각은 없는가? 사마이는 즉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이 본래 벼슬길을 피하려 했던 이유를 진심으로 설명했다. 말은 온화했지만 조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조조는 사마이를 쓰되 경계해야 할 인물로 규정했다. 그는 그를 태자 조비의 참모로 임명하며 중달은 위험하지만 유용한 인물이다. 잘 써라. 하지만 결코 네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두지 마라. 라고 당부했다. 조조가 사마이를 제거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었다. 적벽에서 패한 이후 조위는 서쪽의 촉한과 남쪽의 오나라를 동시에 견제해야 했고 장기적 전략가가 절실했다. 사마이는 바로 그 공백을 메워준 인물이었다. 그는 내정과 군량 모두에서 탁월했고 위의 국방 체계를 정비하며 조조의 군사적 기반을 강화했다. 조조는 그 유능함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끝내 떨치지 못했다. 결국 조조의 선택은 아이러니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사마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로 돌아온 것이다. 조조는 자신이 세워놓은 감시와 제어의 틀이 자신이 죽은 뒤엔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조조의 의심과 사마이의 인내가 엮여 훗날 조위를 집어삼킨 새로운 왕조 진진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220년 조조가 세상을 떠난 뒤 위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조조가 남긴 제국은 후손들의 손에 의해 점차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그 틈을 타 사마이와 그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외적의 침입보다도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내부의 문제였다.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 궁정 내 파벌 싸움, 그리고 사마이에게 점점 의존하게 된 정치 구조가 위나라의 근본을 흔들었다. 조비는 220년에 즉위하여 위 문제로 등극했고 한 헌제를 폐위시켜 동안 왕조의 막을 내렸다. 그는 문학과 정치 양면에서 재능을 보인 군주로 혼란한 전후의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남쪽의 오나라와 서쪽의 촉한이라는 양면 전선에 시달렸다. 이를 견디기 위해 조비는 유능한 장수들과 책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 사마이의 존재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사마이에게 서방 방어를 맡겼고 사마이는 촉한의 침공을 여러 차례 저지하며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조비는 아버지 조조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늘 사마이를 경계하며 자주 그를 불러 보고하게 하고
친신들을 붙여 감시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재위 7년 만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비의 죽음은 단순한 군주의 교체를 넘어 위나라의 통제력 자체를 약화시켰다. 그가 떠난 뒤 사마이와 같은 권신을 견제할 만한 인물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 뒤를 이은 조예, 즉 위명제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즉위했다. 그는 통찰력과 행정 감각을 겸비한 군주로 평가받으며 낙양궁의 재건과 조세 개혁 등 국가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썼다. 그의 통치 아래 위나라는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았고 제갈량의 북벌도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사마이는 이 시기 핵심 장수로 부상하며 군사적 주도권을 쥐었다. 조예와 사마이의 협력은 위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지만 동시에 사마이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져갔다. 조예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마이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진과 조휴 같은 유능한 인물들을 중용했지만 그들 모두 병사하거나 전장에서 패퇴하며 일찍 세상을 떠났다. 건강이 악화된 조예는 결국 사마이와 조상을 중심으로 한 섭정 체제를 남기고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왕조는 겨우 8살의 어린 조방에게 넘어갔고 위나라는 사실상 대리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어린 황제가 즉위한 뒤 궁정은 혼란에 빠졌다. 조씨 일가의 친척인 대장군 조상이 실권을 장악하며 사마이를 멀리하려 했지만 정치적 식견이 부족하고 사치와 권력 남용에 빠져 점차 신뢰를 잃었다. 반면 사마이는 조용히 물러난 척하며 군권을 정비하고 세력을 재정비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침묵과 인내가 숨어 있었다. 결국 조비의 단명, 조이의 요절, 그리고 조방의 무력함, 세대에 걸친 위나라의 쇠락은 사마이에게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그는 3번의 세대를 건너 살아남았고 혼란을 통제력으로 바꾸어 마침내 권력의 중심에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고평릉의 변이라 불리는 운명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249년에 일어난 고평릉의 변과 빈링 지배는 위나라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 사건은 조씨 일가의 실질적인 몰락과 사마씨 가문의 부상을 의미했으며 단순한 정변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진 사마이의 인내와 계산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노장리자 전략가였던 사마이는 오랜 세월 동안 때를 기다려왔고 위나라의 내부적 붕괴는 마침내 그에게 완벽한 기회를 안겨주었다. 이 정변은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한 제국의 권력 구조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꾼 사건이었다. 239년 어린 조방이 8살의 나이로 황위에 오르자 위나라 조정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실권은 섭정으로 임명된 조상과 사마의 2사람에게 나뉘어 있었다. 대장군 조상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친척과 측근들을 중용하며 세력을 키웠고 사마이를 정치의 중심에서 배제하려 했다. 그는 사마이를 태부다이브로 임명해 겉으로는 예우했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명예직에 불과했다. 노쇠한 사마이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 믿은 조상은 그를 낙양에 머물게 하며 모든 군사 문제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일함이 조상의 최대 실책이 되고 말았다. 사마이는 겉으로 병약한 척하며 조상을 완벽히 속였다. 그는 일부러 침대에 누워 방문을 거절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에 자신이 곧 죽을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어느 날 조상이 사람을 보내 그를 염탐하자 사마이는 일부러 죽이 떨어지게 연기하며 손이 떨리는 척했다. 이 연극은 완벽히 성공했다. 낙양의 사람들은 사마이가 사실상 거동조차 못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조상은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사마이는 비밀리에 군사들과 내통하며 조상에게 불만을 품은 인물들을 규합하고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합법적인 명분이었다. 기회는 249년 초 조상이 어린 황제 조방과 대신들을 데리고 고평릉으로 성묘를 떠났을 때 찾아왔다. 조상은 의식의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호위병을 동행시켰고 낙양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즉시 병석에서 일어나 결단을 내렸다. 그는 충성파 장수들을 소집해 낙양의 병력을 장악하고 곽태후의 협조를 얻어 황제의 이름으로 조상을 영모제로 탄핵하는 조서를 반포했다. 조상은 급보를 듣고 크게 당황했다. 신하들은 허창으로 후퇴해 반격하자고 권했지만 조상은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저항하면 진짜 반역자로 몰릴까 두려워 결국 항복을 택했다. 그러나 사마이에게 자비는 없었다. 그는 조상 일가와 그 측근들을 모두 영모죄로 처형했고 위나라의 정권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그의 손아귀로 들어왔다.
이제 조방은 이름뿐인 황제에 불과했고 사마이는 군사와 정치를 모두 장악한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다. 고평릉의 변은 사마의 개인의 승리를 넘어 사마씨 가문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즉시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를 요직에 앉혀 권력을 공고히 했다. 251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마이는 철저히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나라를 쥐락펴락했다. 그의 사후에도 그 기반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남 사마사는 왕릉과 고코의 반란을 진압했고 차남 사마소는 결국 조씨 황실을 완전히 무너뜨려 서진 왕조를 세웠다. 결국 고평릉의 변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조씨에서 사마씨로 이어지는 권력 교체의 서막이었다. 조조가 세운 제국은 그 충신의 손에 의해 끝났고 위나라의 몰락은 곧 새로운 왕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조조가 남긴 가장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바로 사마이를 끝내 제거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천하를 제패할 만큼 뛰어난 전략가였던 조조조차도 이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 조이의 국군이 사마씨 일족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았다. 조조는 사마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꿈속에서조차 사마이를 경계했으며 그가 평범한 신하가 아니라는 사실도 일찍이 간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그를 제거하지 않았다. 여포나 양수처럼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가차없이 베어버리던 조조가 유독 사마이에게만 관대했다. 그것은 조조가 스스로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신하들의 충성심을 믿었고 사마이조차 그 울타리 안에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조가 죽은 뒤 그 울타리는 허망하게 무너졌고 사마이는 마침내 그 틀을 깨고 나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조가 후계 체제를 제대로 다듬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는 평생을 전장과 정치에 바치며 영토를 넓히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그가 떠난 뒤 나라를 안정시킬 인재풀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다. 그의 아들들 조비, 조식, 조창은 각기 재능이 있었으나 서로 불화했고 형제 간의 경쟁은 집안을 분열시켰다. 조조가 남긴 권력의 틈새를 사마이는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신의 기반을 다져갔다. 조조는 또한 시간의 무게를 과소평가했다. 그가 죽을 당시 66세, 사마이는 41세였다. 당시 기준으로는 이미 중년을 넘어선 나이였기에 조조는 이 자가 오래 살 리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조조의 계산을 비웃었다. 사마이는 조조보다 훨씬 오래 살며 그 세월 동안 조위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뿌리내렸다. 조조의 짧은 시야가 결국 장기전의 패배로 이어진 셈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가문의 체질에 있었다. 조씨 가문은 조조 개인의 천재성과 카리스마에 크게 의존했지만 사마씨 가문은 철저히 조직적이었다. 사마이는 자신의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권력 운영 방식을 전수하며 단단한 계승 구조를 만들어냈다. 조조가 사마이를 단순히 유능한 부하로 이용하려 했던 순간 이미 그의 안에 제2의 왕조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조조의 실수는 권력을 쥐는 자에게 주는 경고다. 천재적인 능력과 비범한 통찰력만으로는 제국을 지킬 수 없다. 진정한 지도자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결단력과 세대 너머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조위의 몰락은 사마이의 승리가 아니라 조조가 남긴 방심의 대가였다. 조조에서 사마이로 이어지는 여정은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다. 이 이야기는 재능과 야망 그리고 숙명이 얽히며 만들어낸 한편의 비극이자 권력의 교차점이었다. 조조는 천하 통일의 이상과 비범한 전략으로 조위를 세우고 수많은 경쟁자를 꺾으며 흔들림 없는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그는 결단력과 통찰의 상징이었고 일시보명에 유능한 자식을 둔 호불로서 찬란한 미래를 약속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조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쇠퇴했고 결국 한때 조조의 부하에 불과했던 사마이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249년 고평릉의 변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조씨 가문의 몰락과 사마씨 가문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권력의 교체는 대규모 전장이나 전장의 패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조조 후손들의 단명, 사마이의 냉철한 인내와 장수, 그리고 무엇보다 조조의 치명적인 방심이었다. 사마이는 한 발 물러서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위 내부의 균열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틈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았다.
한때 의심받던 참모는 결국 역사의 흐름을 쥔 자가 되었고 그가 세운 사마씨 가문은 조조가 꿈꾸던 천하를 손에 넣었다.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안에 깃든 아이러니가 선명하다. 아무리 비범한 영웅이라도 시간과 운명의 벽은 넘을 수 없다. 조씨 가문은 한때 천하를 제패했지만 그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사람의 천재에 의존한 제국은 결국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 앞에 무너졌다. 그것은 단순한 가문의 몰락이 아니라 권력이란 얼마나 더덥고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적 위험을 방치한다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마이는 무력으로 천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승리한 인물이었다. 조이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역사가 단지 승리자들의 기록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또한 실수와 놓쳐버린 기회의 역사이기도 하다. 조조는 분명 난세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하지 못했던 그 한 걸음의 망설임이 제국의 운명을 바꿨다. 그리고 그 틈을 사마이가 파고들며 새로운 시대 서진내 서막이 열렸다.